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조쌤의 감성 국어 시 수업 2학년 7반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 빨리 들어오도록 우리 반톡에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2일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펴면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수업을 열심히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채팅창을 열어서 수업 시간에 채팅으로 우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채팅창으로 우리 다같이 우리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파이팅 한번 쳐주세요. 네, 파이팅 치는 친구들은 올해 내신 성적도 쑥쑥 오르고 수능도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 안 듣고 파이팅도 안 치고 다른 화면 보고 있고 이러면 성적도 안 오르고 잘 안 되겠죠. 네, 열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열심히 수업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쌤의 감성국어 시를 콕콕 찍어 먹는 시 찍먹 2일차 우리 연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시는 홍순학 씨가 쓴 연행가라는 작품이에요. 이 연행가라는 작품은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온 기출작품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김인겸 씨가 쓴 일동장류가가 또 한 번 출제가 되는데요. 연행가는 중국의 청나라에 일동장류가는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써낸 기행가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전 시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먼 얘기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수업 소감 이런 거 들어보면은 난 고전시가 장르가 어렵다. 심지어는 고전시가라는 말도 안 쓰고 문학 중에 한자 많이 나오고 막 긴 글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시가고요. 이 고전시가라는 장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높이가 높고 오르기 힘든 산이라도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 뭐부터일까요? 네,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전시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고전시가를 정복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가 하면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전시가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혹시 이 배우 이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감성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배우 이름 아는 친구, 굉장히 유명한 배우님이신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네, 바로 나오네요. 우리 변요한. 네, 변요한 씨, 우리 배우 변요한 씨입니다.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분위기 있게 생긴 분이죠. 선생님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수업이 될 텐데요. 그죠? 네, 우리 배우 변요한 씨가 예전에 어떤 작품에 나온 적이 있냐면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육룡이 나르샤 나 다 봤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손 들어볼까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다 봤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은 육룡이 나르샤를 다 봤는데요. 이게 본방으로 본 게 아니고 몰아보기로 봤습니다. 50부작이나 되는 굉장히 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유아인 씨가 당시 이제 이방원, 이성계 아들 이방원 역할로 나오는 그 작품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근데 50부작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너무 공부에 방해가 될 거니까 다음에 수능 다치고 시간 좀 남을 때 정주행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고전시가로 하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야, 너무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살아가던 시대만 다를 뿐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항상 행복하고 좋기만 합니까? 힘들 때 없나요? 선생님 나 요새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나 이런 것들이 고민 지루하다. 어떤 것들이 지루하죠? 너무 똑같은 삶의 패턴이 반복돼서 그런가요? 그런 것 때문에 지루한 건가요? 그렇죠. 계속되니까 지루해요. 또 요즘 내 좀 고민이 많다 이런 친구 없어요? 나한테 요즘 학교 갔다 안 갔다 하는 게 힘들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 18살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라는 게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안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공부 안 하자니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어요.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5인 이상 8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지루하고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배경인 고려 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고려 말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 힘든 시대였어요. 뭐 그 당시 지배계층인 권문세족들이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려 말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당시의 힘든 감정들을 노래에 담은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 많은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랑의 아픔, 우리 현실, 우리 시련의 아픔, 뭐 공부가 힘들다는 노래,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고려 말에도 자기들의 삶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청산별곡이에요. 혹시 청산별곡이라는 노래, 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청산별곡? 있어요? 좀 있나 보네요. 식당? 식당이 뭐예요? 식당 이름이 청산별곡이에요? 청산별곡? 식당? 작년에 수업을 했었나? 작년에 수업을 하지 않았나? 수업했어요? 청산별곡 했어요? 했는데 모르면 조금 심각한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청산별곡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시가가 너무나 우리랑 동떨어진 장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노래를 한 편 같이 들어보고 고전시가로 넘어가는 오늘은 노래가 들릴 겁니다. 어제 노래를 틀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노래 청산별곡입니다. 좀 어때요? 노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누림이가 감상을 잘하네요. 슬프죠? 구슬프죠? 선생님만 슬픕니까?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노래가. 사실 선생님은 청산별곡이라는 것을 이제 글로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변요한 씨가 이 극중의 상어와 함께 불러주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살얼이 났다 이 부분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랑 따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근데 머루랑 다래랑 따먹고 산다는 것이 뭔가 엄청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 근데 청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청산별곡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말고 머루랑 다래랑 따먹고 살 수 있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그럼 슬프니까. 너보다 걱정 많고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항상 울면서 지낸다 하면서 이제 얄리얄리얄랑셩 이 부분은 이제 후렴 어떤 감정이 이제 이입되는 그런 노래들인 거죠. 어때요? 이게 옛날에 지어진 노래지만 지금 우리들도 충분히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고전시가 해석의 출발도 역시 뭐예요? 고전시가도 결국 인간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구나. 단지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똑같은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너무 거리감을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보는 데서 고전시가의 해석은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 고전시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시가만이 가진 특성을 고전시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현대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전시가를 볼 때에는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개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볼 그 홍순학의 연행가라는 작품은 그 장르가 뭐냐 하면 이 가사예요, 가사. 가사인데 이게 노래 가사할 때 그 가사가 아니고 어떤 장르 이름 가사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시조는 들어봤나요? 시조? 가사 말고 시조? 시조 들어봤어요? 시조는 알죠? 여러분. 시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노래가 시조라고 하는데요. 그 시조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장르가 가사예요, 가사. 근데 우리가 시조는 잘 알고 있지만 가사는 생소한데 왜냐하면 가사는 거의 고등학교 와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가요. 수능에 가장 단골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2021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인가요? 12월에 쳤던 그 수능에 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연도 보세요.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2, 19, 8 거의 10년 동안 가사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고전시가 가사, 나는 자신 있게 가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친구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출제 1순위입니다. 출제 1순위. 아마 내년에도 가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수능은 거의 가사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한데 조금 이상한 점은 내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까 하는 예시 문제에는 가사가 안 나오고 시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관심 없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최근 문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조가 예시로 나와서 올해 수능에 시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칠 때는 또 모릅니다. 가사가 나올 확률이 하여튼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의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사는 있잖아요. 그 시조와는 달리 시조가 이 보세요. 시조는 노래를 부를 것을 전제로 창작된 것이고 가사는 문장으로 읽힐 것을 그러니까 읽으려고 쓴 거예요. 읽으려고 쓴 거. 그리고 가사의 유일한 특징,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음보 연속체.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이 사음보 연속체인데 사음보가 뭐냐 하면 음은 소리, 보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4번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줄에. 그러니까 한 줄을 4도막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시조랑 똑같아요. 사음보는. 사음보도 시조예요. 여러분 아는 시조 뭐 있어요? 아는 시조. 첫 줄이라도 말해보세요. 여러분 아는 시조. 하여가 이런 거 압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면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형시조, 시조. 이런 거 알죠? 하여가랑 단심가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단심가 갖고 해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4도막으로 한 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조는 4도막으로 된 걸 3줄로 써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6, 9, 3장,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가사는 3줄이 아니라 몇백 줄, 몇십 줄 막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특징이 사음보 연속체이기 때문에 길이에 제한 없이 길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사랑 시조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인데 이 사대부들이 시조나 연시조는 어떤 정형된 형식의 그 줄을 맞춰서 적는 거라면 가사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많을 때 가사라는 형식을 많이 쓸 수 있었어요. 생각이나 정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시조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로서 뭐 강과 호수의 아름다움,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 유배 가서 느낀 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 그리고 사대부들이 아니라 아녀자들, 부녀들이 쓰는 규방 가사, 그리고 역사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가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조선은 사실 어떤 역사적인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문학사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거의 양반들만. 조선 후기에는 뭐 기생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작가층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확대가 되면서 시조가 정말 활발하게 지어지고요. 가사는 조선 후기보다는 전기에 좋은 작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수능에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 가사라는 작품은 굉장히 주제가 다양했고 한 줄이 4도막으로 되어서 길게 쓰는 장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특징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능에 나온 작품들은 여기에 나온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정철이 쓴 작품들. 여러분이 이 정철 그 호가 송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강 정철 씨가 가사 문학을 가장 잘 쓴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작품들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장 최근 수능에는 정철의 3인곡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990년대 후반에 한번 지문으로 나왔다가 올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관동별곡도 2번, 전극인의 상춘곡도 2번, 송순의 면왕정가도 2번. 그래서 가사는 언제든지 2번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온 작품이라고 제쳐놓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고전 작품은 고전은 그 작품 자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전은 더 이상 창작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들이 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고전 작품들은 중요한 작품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것도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EBS 수록 작품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상 다른 장르보다 2번 이상 출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출제된 작품도 봐야 되는데 고전시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이거죠. 해석이 어려워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요. 그래서 많이 한번 보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뭐 자습을 하실 때 그 작품 모음집 같은 뭐 책을 사가지고 뭐 최우선순위라든지 문학 자습서라든지 작품이 쭉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학을 배우고 있는 학기니까 고전 시가나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 산문,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이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지금 좀 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작품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사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 연행가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시보다 대부분 길이가 길고요. 한자어나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해석을 해낸다기보다는 해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어야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해석만 해내면 현대시보다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하고 나면 고전 시가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6교시라서 피곤하고 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고 여기 화면도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놓고, 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좌우 오른쪽 왼쪽에 탁자를 놓고 만권 서책, 진짜로 만권이라기보다는 책을 많이 쌓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명족과 자명악이 저절로 울며 소리합니다. 여러분, 자명종이 뭐예요? 자명종이 뭐예요? 자명종. 종이에요. 종이긴 종인데 스스로 울리는 종을 자명종이라고 해요. 알람시계에 또 뜨르르르 울리는 그런 자명종 같은 거예요. 자명악은 뭘까요? 자명악. 몰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전 시가를 해석할 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 들어보면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밑에다가 다 풀이해 주던데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명종과 자명악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좌우에 서책을 쌓아놓고 막 소리가 종도 울리고 악기도 울리고 막 저절로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당전을 깔아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깔아놨어요. 그리고 방석과 백전요가 있는 거예요. 방석과 요도 깔아놓은 거예요. 당전이라는 게 어떤 천으로 된, 모직으로 된 어떤 양탄자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줘도 사실 선생님도 모를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수능 때 그거 어떻게 단어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책 깔아놓고 깔아놓고 옆에 많이 깔아놨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편 저편 화류교이 서로 마주 걸터앉고, 자,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 니은으로 꺼져 있는 장에 모르는 단어. 이편 저편 몰라요? 서로 마주 걸터앉고 다 알죠? 단지 화류교이만 모를 뿐이죠. 그럼 화류교이 제껴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해. 좌우에 탁자가 놓아져 있고 책이 많이 쌓여 있고 바닥에 뭐가 많이 깔려 있어. 그리고 이편 저편에 뭔지 모르겠지만 화류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서로 마주 걸터 앉았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연행가가 어디에 갔다 오는 것을 쓴 가사라고 했어요? 어디? 어느 나라? 기억 안 나나요? 연행가는 중국 청나라에 우리 조선의 신하였던 이 홍순학 씨가 중국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에 간 거예요? 이 지금 가사의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썼겠어요? 청나라에서 가서 쓴 거야. 근데 청나라에 갔는데 좌우에 서책 놓고 만권서책 쌓아놓고 또 종이 울리고 악기가 울리고 좌우에 막 깔아놓고 이편 저편 화류교이에 걸터 앉았대요. 일단 나의 신분은 뭐예요? 나의 신분. 중국에 뭐로 갔죠? 조선을 대표하여 사신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앉았으면 내 반대편 누가 앉을까요? 누가 앉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중국이 청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지. 근데 내가 외교관의 자격으로 앉았잖아. 그러면 이 반대쪽도 외교관을 접대할 만한 사람이 앉겠죠. 그러면 어디? 땅바닥에 앉겠어요? 관리들인데 어디에 앉겠어요? 어떤 거에 앉을 거예요? 그렇지, 의자에 앉는 거야. 화류교이 그냥 의자야, 의자. 그냥 저편에 이렇게 걸터 앉는 건데 그냥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가지고 책상에 있고 깔려있고 의자에 서로 앉았어. 자,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행동들이 지금 A 부분입니다. 거기 사람 처음 인사, 나한테 처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차 한 그릇을 줍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화자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했대요. 가득 부어 권하는 게 뭐예요? 차를 가득 부어가지고 드셔보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화자종에 대를 바쳤대요. 화자종이 뭐예요? 뭔지 알아요? 화자종.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건이겠어요? 지금 차를 갖다 줄 건데 차를 이 밑에 봤죠? 이게 화자종인 거야. 이거 우리가 잘 알 필요 없잖아. 아무튼 차를 갖다 줬다는 얘기야. 사신과 사신이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사신으로 갔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내한테 처음 건네는 인사가 차를 가득 부어서 그냥 주소 이렇게 먹으러 종이컵처럼 주는 게 아니고 쟁반에 받쳐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망구화돼요. 향취가 뭔데? 향취. 향이겠지. 무슨 향기일까? 무슨 향기? 그렇지. 차향기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차를 갖다 줬다는 이걸 이해하면은 뭐 파르스름 노름이든 만구라든지 이게 뭔지 몰라. 아무튼 차 냄새를 맡고 있다 이 소리죠. 이해되죠? 흐름 이해가 되죠? 중국 사람이 나한테 차를 권해서 차 냄새를 맡아니까 냄새가 뭐 어떻다 이러는 거예요. 자, 차를 받아들고 냄새를 이렇게 맡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때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덤덤해서 앉았어요. 귀머거리 벙어리인 듯 물끄러미 서로 봅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앉았어. 근데 왜 아무 말도 못하지? 언어가 다르잖아. 중국 사람이 차를 부어주면서 쇼소 마셔보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냄새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머거리인데 벙어리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연세고등학교하고 뭐 자매 결연을 맺어갖고 러시아 친구들이 우리 반에 와가지고 각반 반장들 부반장들 다 모으고 해갖고 학생 대표하고 러시아 대표하고 앉았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둘 다 영어 잘 못해요. 그러면 만나서 뭐 할까요? 여러분들 반가워. 러시아 사람 뭐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도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봐. 지금 사신으로 갔는데 옷 딱 차려입고 막 수영기를 앉아갖고 이러면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라도 하겠지. 지금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영어에다가 팝하고 해가지고 니 참 잘생겼네 이러고 보여주면은 너도 예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조선시대 청나라인데 그런 물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벙어리도 서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뻘쭘한 거죠.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뭐예요? 천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다 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자를 썼으니까 이제 글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년에 먹을 갈아가지고 양호수필에 덤뻑 찍었대요. 당년이 뭔지 몰라도 돼요. 양호수필이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먹을 갈았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 볼펜 썼습니까? 샤프 썼습니까? 뭐 썼어요? 글 쓸 때 뭐 썼어요? 붓! 그러면 당년은 뭐야? 먹가는 벼루야. 그리고 양호수필은 붓이겠지. 그 다음에 시전지를 빼어들었대. 시전지는 뭐야? 시전지가 뭔데? 이제 붓 가지고 그렇지 종이에다가 써야지. 그래서 글씨 써서 말해. 당년이 뭔지 모르고 양호수필 뭔지 모르고 시전지 뭔지 몰라도 해석이 되죠.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흐름을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이가 무슨 재질의 종인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가 절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주면 그쪽이 대답하고 이제 필담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간담이 상응하여 정곡이 상통한대요. 말이 잘 통한다는 소리 같아요? 안 통한다는 소리 같아요? 통하잖아. 말이 안 통했는데 글을 써서 이 글귀가 절로 오락가락 상응 서로 응하고 상통 서로 통한다. 차 마시고 앉아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글로서 서로 소통했다라는 중국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의 경험을 지금 A에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어려워요? 해석 어려워요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고전시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너무 모두 한 개 한 개 세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략 생략되고 이제 다음 완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 게 황상이에요. 황상. 중국 드라마 좀 보면 알 수도 있는데 황상 이러면 중국 황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을 주는 사람이잖아. 높은 사람이지. 황상이 상을 줘요.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신들한테 주는 거지. 우리나라 청나라를 방문해 줬으니까 사신이 나한테 주는 거야. 황상이 상을 줘서 예부상서라는 사람이 이제 거행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직접 주지만 자, 저 사신들 조선 사신들한테 상을 줘라 하니까 예부상서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사신 알잖아. 사신과 역관, 마두와 노자 이런 사람들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부터 계급이 낮은 사람들까지 뭘 주는데요? 은자,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놓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임금님이 상을 줘서 예부선사가 상을 주는데 사신들부터 말단 종들까지 은자며 비단이며 많이 주더라. 많이 줬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선물을 많이 받았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3배, 3번 절해요. 그 다음에 구고두로 살해하고 돌아옵니다. 구고두는 뭔지 모르니까 뒤에 뜻을 줘놨네요. 구고두가 뭐라 돼 있어요? 뒤에 뭐라 돼 있어요?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라고 했죠. 이거 임금님한테만 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데 9번, 3번 절하고 9번을 조아리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너무 고맙습니다. 황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마연은 뭐라고 해요? 상마연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잔치. 이 연회입니다. 연회. 이제 상마연이라는 연회를 엽니다. 어디에서? 예부가 아마 어떤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부서인가 봐요. 아까도 예부에서 상품 줬잖아요. 상도 주고 이제 상마연을 열어준답니다. 왜 열어주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중국을 떠나요. 여러분 귀한 소년들이 왔을 때 떠날 때 잔치를 베풀어주죠. 환송회 베풀어주잖아요. 여러분도 그 고3 선배들 졸업할 때 졸업식 이렇게 식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식적인 떠나는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놨겠죠. 대청마루 위에다가 포진하고 상을 차려놨습니다. 메밀떡, 밀다시, 겉밥, 모루, 비자, 등물 이런 거 여러분 다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음식 겁나 많이 차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푸닥거리 상벌이들 좌우에 떠버렸다. 상마연을 마련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줬다. 이 정도 말면 되지. 메밀떡이 뭐다, 밀다식이 뭐다, 머루가 뭐다, 비자가 뭐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상마연 중입니다. 그래서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았는데 비위가 뒤집혀가지고 임금님이 황제가 베풀어 주는 건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삼배주를 마시는 듯 옛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연파 이런 거 알면 좋지. 이 파가 뭐냐 하면 파하다 끝내다라는 게 파하다예요. 연회가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살해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아까 구고도 나왔잖아요. 왜 북쪽을 바라보고 9번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왜? 아까 구고도 했잖아. 아까 구고도 왜 했지? 황제가 있는 곳이라서 북쪽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예의를 차렸죠? 상도 주고 연회도 베풀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뜰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황제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 날짜를 택한답니다. 회환 날짜. 이 회환 날짜가 뭘까요? 이제 상도 받고 연회도 베풀어서 그렇지. 돌아가는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날짜. 이제 여기 중략된 부분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연회를 받고 상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방이 분주합니다. 뭐 할 거니까 바쁜 거지 우리가? 지금 바쁘잖아. 짐 싼다고 바쁘잖아. 그렇지. 이제 떠날 준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정하고 외상하는 셈하며 주주리는 지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셈을 한답니다. 외상 셈을 한답니다. 누가 할까요, 이거? 외상이 뭔데, 외상. 돈을 먼저 안 주고 일단 물건 받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날 거야. 그럼 누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이제 외상셈을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와가지고 어딘가 여관이나 숙소에 묵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루하루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외상으로 달아뒀겠죠. 근데 이제 떠나야 되니까 셈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죠? 요게 좀 어려운데 이 리을 부분. 징계를 발정하여 선례궁관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발정하여 선례궁관 전송. 여러분 이 중에서 아는 단어 있어요? 징계, 발정, 선례궁관, 전송. 어떤 단어 알아요? 조금 알 것 같은 단어. 전송. 또 전송밖에 모를까?
징계? 징계가 뭔데요? 군관.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징계받는 그 징계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원이 혹시 그 말한 게 내가 말한 그 징계예요? 징계받는다 할 때 그 징계? 그러니까 봐봐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흐름을 생각해봐봐. 지금까지 상 주고 막 100% 주고 하는데 떠났는데 갑자기 그 징계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게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흐름에 맞아야 돼. 장계예요. 아, 쌤 잘못 읽었네요. 장계네요. 장계. 선생님이 이게 징계가 장계네요. 장계. 장계든 징계든 우리가 둘 다 모르잖아요. 장계라고 우리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계를 발정하여 선례공간 전송하는데 이 징계인지 장계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군관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군관은 이제 군인이라고 보면 됐죠. 군인이 전송을 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신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갈 건데 군인한테 뭔가를 전송을 했대요. 돌아가기 직전에 군인한테 보냈답니다. 뭐를 보낼 것 같아요? 군인을 통해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너 내일 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도 돌아가려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어요?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 이거. 왕한테 보고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군인을 통해가지고 장계, 임금님한테 올리는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먼저 보고서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그 전송이라든지 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중에서는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옵니다. 추7월, 가을 7월 11일에 이제 돌아와서 떠나옵니다. 우리는 한 달 닷새를 거기 청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제 일도 다 마무리하고 다 끝냈으니까. 천일방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여 풍진이 부둔하여 집 소식이 돈절하니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창망하다, 갈 길이 창망하다. 여러분 청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니까 길이 멀다. 대충 갈 길이 멀다는 뜻이겠죠. 뭐 천일방 이런 단어 뜻까지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풍진이 분운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다. 이 돈절이라는 것은 단절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과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갈 길도 먼데 집과 소식이 끊어져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집 소식을 못 들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겠죠.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4-5삭 이거 달입니다. 달 4-5개월 타국에 그 손님으로 갔던 돌아가는 마음이 화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4-5개월에 타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화살같이 빨리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반을 유했지만 청나라랑 우리나라랑 사신 일행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합하면 4-5개월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숭문문을 내달아서 통주로 갔다. 뭐 하여튼 빨리 갔다 이래야 되겠죠. 뭐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고 싶으니까 화살처럼 빨리빨리 우리는 큰 길로 막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 올 적에 심은 곡식이 추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곡식은 주로 언제 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주로 언제 심죠? 그러니까 봄에 곡식 심을 때 떠나왔는데 돌아갈 때가 되니까 벌써 뭐가 됐다? 7월 추수가 한창이 됐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 소리죠. 서풍, 이 수서 가을빛, 가을에 부는 바람이 삽삽하다니까 이 삽삽하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을바람이 서늘하다, 쌀쌀하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 교재에 나온 부분을 해석해 봤는데요. 뭐 해석이 진짜 막 어려웠습니까? 아까 장계를 발정하여 선례공간 전송하다 이 정도 빼놓고는 그냥 흐름을 이해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그 단어를 모두 다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알아야지 쉬운 단어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앞과 뒤의 어떤 힌트들을 통해서 이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 고전 시간을 조금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전 시간을 배울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앞뒤에 있는 근거라든지 힌트를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 시간을 꼭꼭 씹어 먹어보았는데요. 우리 디저트로 우리 문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고전시도 결국 시기 때문에 현대시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현대시가 뭐 표현법 문제 나오고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를 주면서 감상의 방향을 물어봤잖아요. 뭐 고전시가도 뭐 표현법 문제 물어보고 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80% 이상만 해놓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그라미를 찾는 건데요. 이게 표현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 이해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 그러니까 자연을 아름답게 써놨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똑바로 안 했으면 뭐 뒤쪽에 막 추수를 한다 이런 거 보고 이 사람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들판을 바라보고 자연에 가장 감상을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들판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 지금 여러분들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어디에 갔다가 어떻게 한 이야기죠? 연예인가? 내가 사신으로 어디에 갔다가 청나라에 가서 뭐 거기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재에 적혀있는 부분은 돌아오는 부분이죠. 자연의 아름다운 그 감상 있었어요? 자연이 아름답고 막 거기에 대한 감상이 있었어요? 그걸 막 장황하게 길게 써놨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O다 X다 되는 거죠. 자, 2번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여러분 2번을 답으로 체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풀어보라고 하냐. 왜냐하면 맨 앞에 만권서책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막 글로써 주고받으니까 얘기가 잘 통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그냥 일부만 해석을 하다 보면 야 근데 책도 있고 이거 중국 사신들하고 앉아가지고 학문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맞구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벼루 이야기도 나오고 뭐도 이야기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틀린 거예요.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 여러분 입신양명이 뭐예요? 입신양명. 어떤 걸 입신양면이라고 하죠? 성공하는 거야. 과거 시험 쳐가지고 내 몸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는 거. 장원급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을에 막 플래카드 와 붙이고 출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얘기 있어요? 출세에 대한 이야기,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 내가 과거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X지. 자, 3번 갑니다. 객지가 고향이 아니란 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 맞죠? 청나라에 가서 차도 마셔보고 뭐 거기 음식도 보고 거기 있는 양탄자도 보고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 다음에 회환 돌아올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죠? 그러니까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정답 되는 거죠. 4번 봅시다.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이거 맞아요. 요까지만.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공식적 맞죠? 공식적인 행사 이름이 뭐였더라? 공식적인 행사 이름 글에 있었잖아. 무슨 년? 상마연. 상마연이라는 황제가 베푼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외모와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했나요? 거기 그 대표로 나온 사람이 뭐 이마에 점이 크게 박혀있고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은 X다라는 것이죠. 자, 3번.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했는가?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 이 글에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라고 생각한다 1번, 없다라고 생각한다 2번. 채팅하면 적읍니다. 구체적인 시간 있다 1, 없다 2. 이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추 7월 11일. 있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주 7월 11일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틀렸냐면 이게 틀렸죠.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했는데 마무리됐나요? 마무리됐어요? 돌아오는 도중이지 여정이 마무리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약간 섞이긴 했지만 결국 얼마나 우리가 이 작품을 정확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3번인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걸 이제 기억, 미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쪽에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감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쪽으로 눈으로 좀 찾아가십시오. 그래갖고 그 앞뒤를 보면서 근거를 찾아 풀어야 됩니다. 자, 자명종과 자명학은 절로 울며 소리한다. 이거 종하고만 악기에 올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슬퍼요.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명종과 자명홈이 아까 얄리얄리얄랑 셩얄라리얄라처럼 슬픕니까? 아니 안 슬퍼. 그냥 그 사신들이 있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냥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막 그 애국가 연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2번 지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시적인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걸 지시적이라고 합니다. 니은의 지시적인 표현 따지자면 뭐 이 편 저 편이 있네요. 이 편 저 편. 근데 이 편 저 편을 통해서 사신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나요? 서로 마주 앉아갖고 말도 못하는 사이인데 뭐가 친밀감이 드러납니까? 이 편 저 편을 통해서 친밀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3번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뭐 엉금, 개굴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의성어, 의태어를 하면 분분하다가 있네요. 분분하다. 분분하다가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게 뭐 여유롭게 보여요.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방이 분분하다. 바쁘다는 소리잖아. 여유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X지. 자, 4번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대꾸는 여러분 앞구절하고 뒷구절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나란히 대치되어 있는 걸 대꾸법이라고 해요. 근데 리을을 보시면 징계를 발정하여 선례공관 전송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대꾸되는 구절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게 아니고 임금님한테 이제 돌아간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됩니다. 답은 5번이어야 되는데 올적에 심은 곡식 추수관창이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 뭐 있어요? 추수, 가을에 하는 거죠. 거두는 거. 그래서 시간의 경과. 올적에는 심었는데 지금은 추수를 한다니까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죠?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설명했고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심상입니다. 심상. 이 심상이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바삭바삭한 치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치킨의 맛과 치킨의 영상이 떠오를 수 있죠. 그게 치킨의 이미지예요. 내가 실제로 먹는 치킨은 감각,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치킨은 이미지, 감각, 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두고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아까 앞부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B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여있죠.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내용 이해가 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A 간담을 상응하여가 어디에 나와요? 아까 말 안 하다가 뭐를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에 나오더라? 말이 안 통해가지고 글로 소통하는 부분이지. 근데 글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던가요? 막 글 상당히 잘 쓰는데, 좀 경계해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임금님 약간 욕하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참으면 안 되겠는데,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경계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뜰에 내어 북향해가지고 뭐합니까? 구고도 절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절하는 대상 누구였어요, 아까? 구고도 하는 대상. 누구였지? 황제잖아. 황제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황제가 나한테 뭐 해줬어? 상 주고 연애도 베풀어줬잖아. 근데 거부감이 드러나요? 고마운 거잖아. 그러니까 X지. 답 1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2, 3, 4, 5 동그라미인가 봅시다.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는 맞죠?
처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차 갖다 줬잖아요. 그 다음에 3, 4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서 황상이 상 주는 거 맞죠? 아까 다 읽었던 거죠. 자,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말로 안 되니까 필담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구고도는 황제한테 9번 감사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예법이다. 맞겠네요. A에서 글귀가 오거락가락은 난처한 상황, 어떤 난처한 상황?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글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B가 뒤잡힌 거, 상마연을 해줬는데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A. 귀머거린 듯 벙어린 듯은 말이 안 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맞고요. 메밀독에 밀다치게 겉밤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거 맞네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세 문제 풀어봤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풀만해요? 안 풀만해요? 할만하죠. 처음 그 가사를 수업 시간에 접한 거 치고 할만하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한자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게 그 전체적인 흐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쓰려고 했는가, 내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에서 이걸 썼을까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풀 수 있어요. 물론 한자도 조금 나오고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런 것들에 적응만 하면 여러분들 내년 수능 칠 때까지 충분히 고전시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오늘도 간단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결심한 점, 궁금한 점들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오늘 안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7반 친구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수업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과제는 오늘까지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